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증시 폭락 이후로 언론부터 전문가까지 침체 온다 하면서 금리 인하 빨리 하라고 연일 중앙은행을 쪼아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작은 미국이지만 한국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금리 인하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세뇌시키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치를 좀 낮추고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가 폭락 사태 이후로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래 공포라는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요. 실제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에서는 미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 힘들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월가 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방송했고, 심지어 월가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미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로요? 지난 2021년에 물가 급등 당시에 그때에도 미 연준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일축하는 바람에 당시 조기 금리 인상 기회를 놓쳤는데, 그래서 이후에 혹독한 장기간의 금리 인상 시기를 겪었는데, 근데 그때처럼 이번에도 연준이 조기에 금리 내릴 타이밍을 이번에 또 놓치면 경기 침체가 곧 가시화될 거라고 하면서 연준을 비판하는 겁니다. 니 그때 사고 한번 크게 친 거 알제? 또 똑같은 일이 있으면 각오해라 하면서 푸시를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이제 웃긴 상황은 이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조기 금리 인하론이 퍼지니까 덩달아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 당국과 특히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올릴 때는 우리가 항상 미국의 금리 정책에 기계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하더만 내릴 때는 또 따라가야 된다는가 보네요. 그니까요. 아무튼 당장 이번 달 8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 교수도 어차피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통화정책 목표에 부합했고, 그리고 또 지금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내수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1년 정도의 시차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번 8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 문제가 컨트롤이 안 돼서 심각한 상황인데 금리 인하하면 부채 문제가 더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잘 지적하셨는데 한국은행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DSR 확대 적용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등으로 부채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 DSR 원래 하기로 한 것도 시행하면 당장 문제 생길까봐 그거 겁나서 미루고 있는 판인데 그걸 또 대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니까요. 2달 미룬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도 그때 가서 또 미룰지, 혹은 2단계 조치를 원한대로 안 하고 수정해서 또 정작 알맹이 다 빼놓고 형식적인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여튼 그런 상황인데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선제적 금리 인하론을 띄우면서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연히 다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국민들도 내리라 하고 있고. 네, 사실 국민들도 지금 다 바라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이런 조기 금리 인하 분위기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우려가 커지는 이런 침체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이 말이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명확히 있을 거라는 그 전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경기 침체 대비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실제로 현재 여러 곳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가 대내외적으로는 물론 구조적으로도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태라 기준금리 조절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꽤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들여다볼 포인트가 있어요. 당장 미국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고 2년 반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 결과 실제 물가 상승 폭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3년 가까이 올린 금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실제 이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 속도가 2%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금리 인상의 효과로 물가 상승 속도가 크게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잡힌 게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의 효과보다는 실물 경제의 침체 상황이 깊어져서 그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덮쳐서 물가 상승률을 낮췄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물가 상승 속도를 떨어뜨리게 한 그 결정적인 요인이 금리 인상의 효과보다는 침체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내 전문가 사이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직 안 왔다라는 쪽이 있고 반면에 개인 소비, 저축률, 연체 등등 실물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 이미 미국은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의견으로 실제 갈리고 있거든요. 그 의견 갈리는 건 올해 들어서 더 뚜렷하게 갈리고 있죠. 네, 침체가 아직 안 왔다는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게 금리 인상의 효과라고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미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입장에서는 현재 침체가 점점 심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뒤덮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 거지 이게 금리 인상 하나만의 효과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 인상기 그 과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미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을 기본적으로 펼치는 그 이유는 경제 각 분야 어딘가에서 나타날 과열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금리를 올려서 부채 증가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고 투자나 소비 과열 등 전반적인 경기 과열과 거품을 진정시키고 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 금리 인상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 한다면 일단 부채 증가 속도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금리 인상의 정책 효과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그 효과로 물가가 잡힌 거라면 일단 부채 증가의 폭이 감소하는 게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이거 그냥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부채의 증가폭도 감소하고 그 여파로 자산 시장의 과열도 진정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걸 가지고 자산 시장의 폭락이나 하락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도 우상향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금리 인상기에는 최소한의 정책 효과가 있었다면 대출 급증과 자산 시장의 과열, 급등이라는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튼 0%대였던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리고 나서 2년 반이 넘는 금리 인상 기간을 겪었으면 그래서 그 금리 인상 효과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부채 증가 폭은 감소해야 하는 거고 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역대치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그런 투자 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듣고 보면 맞는 말이기는 하네요.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의 효과로 만약 물가가 잡혔다고 한다면 최소한 금리 인상 시 나타나는 특징이 부채 상황이나 투자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은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로 물가가 잡혔다면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드러난 현상은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2년 반, 3년 가까이 올린 금리를 끌고 갔는데도 이자가 비싼데도 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미국 카드 대출이랑 연체율 역대급 기록했다고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산 시장은 그동안 역대급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과열 급등한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금리 인상기 동안에도 투기성은 더 살아나고 시장은 더 과열됐고 부채는 더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결과적으로는 물가는 또 잡혀간 거고요. 분명 이상하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금리 인상 자체가 물가 잡는 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가 하락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데 제일 크게 작용한 이유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물가 상승세를 잡은 주된 원인은 인플레이션을 덮고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만큼 지금 사실은 침체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 지표와 같은 그런 대표 지표들로만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견조해 보이는 건 맞지만 내수 중심인 미국 경제에서 실제 지금 미국인들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소비 상황 등을 봤을 때 지금 그런 지표들은 다 망가져서 엉망이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직 미국의 침체가 안 왔다는 그런 부류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미 미국이 침체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금리 인상의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폭을 감소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본격화된 침체라고 말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물가 상승폭이 하락하는 그 결과가 나오기는 했잖아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침체가 물가 상승폭을 낮췄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쪽에서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동안 나왔던 현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그 통화정책의 약발이 그 효과가 예전만큼 경제에 강하게 작용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 연준 의장 파월도 작년 10월에 비슷한 얘기를 언급했었고,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금융환경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 변해버렸고, 그건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경제 문제도 이게 이젠 금리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 같이 엮여버린 데다가, 게다가 전쟁이나 공급망 위기와 같은 국제사회의 큰 변수들까지 유례없을 만큼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중앙은행 수장들도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정리하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보다 경기 침체 여파로 물가 상승폭이 줄었다고 하는 쪽에서는 현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지금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상 못한 현상들까지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금리 인하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의 약발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침체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네요. 네. 사실 금리 인하를 실제로 했을 때 이게 초반에는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부분에는 사실 이견은 없어요. 다만 그 효과가 금리 인하 초반에 단기적으로만 반짝 나타났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요. 당장 벌써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금리 인하의 목적이 뭐냐, 쉽게 돈 빌릴 수 있는, 빚을 부담 없이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부채 증가 수준은 너무 높고, 게다가 연체율까지 급증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대응한다고 그냥 금리를 낮췄다가는 부채 문제가 지금과는 이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우리한테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려면 기업이고 가게고 민간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든 소비를 하든 어떻게 쓸 건데, 그래야 결국 그게 경기 진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 기업이고 일반 가게 소비자들이고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경기 불안 심리가 이미 다 확산돼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기업들 투자 감소나 개인 소비 감소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갑자기 경제 전망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저금리로 돈 빌리고 그걸 또 재투자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가게도 소비를 쉽게 늘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기가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또 돈 빌리기에는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빌린 돈들이 실물 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상향하듯이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투기심과 침체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자산시장의 불안정만 더 확대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실물 경제에 큰 효과는 없고, 안 그래도 심각한 부채 상황만 더 심각해지고 자산시장의 혼란만 더 초래할 수 있다는 그거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리 인하가 또다시 물가 상승률에 불을 붙여서 뚜렷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처럼 시장금리가 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늘려버린 부채 부담 때문에 이게 지금 국방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요. 이자 부담이. 네, 세수는 계속 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국채 발행 규모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계속 써야 되니까요. 근데 현재 미국채 발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존에 미국 국채를 사던 주요 고객들인 중국, 일본 등의 수요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채 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 국채를 예전만큼 그렇게 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국채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시장금리가 예상처럼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장금리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쵸. 그래서 만약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금리가 계속 안 내려갈 경우에는 이게 통화정책이 안 먹히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이 너무 커지다 보니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도 예전처럼 크게 할 수 없고 또 대규모 양적 완화도 이제 쉽게 못하는 게 코로나 때 양적 완화 하다가 물가 관리 실패하는 바람에 그거 수습한다고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생쇼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선 대규모 양적 완화 카드도 꺼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재정 확대도 제한적인 상황이고 양적 완화도 부작용이 너무 커서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나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만약 효과를 못 보인다면 개인들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경제계 금융계에서는 굉장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 하나가 제한적인데 그거 자체가 잘 안 먹힌다는 건 굉장한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최근 중동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급망 위기가 다시 또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에선 더 확전되면 확전됐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지정학적인 문제로 언제라도 갑자기 공급망 문제로 물가 상승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조기 금리 인하니 한 번에 금리 0.5%를 내리는 빅컷이니 했다가 진짜 타이밍 잘못 맞으면 물가에 기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맞지만 하지만 제도적인 개혁이나 아무런 그 어떤 구조조정도 없이 지금처럼 복잡한 문제에는 손도 안 대면서 그저 금리 인하에만 기댄 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로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정책 당국도 이 부분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이제 쉽게 하기 힘드니까 결국 당장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금리 인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기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구장창 금리 인하만 외치면서 미국은 연준을 쪼우고 한국은 한국은행만 쪼아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조기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책적인 한계는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들도 금리 인하만 하면 모든 게 원상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들 주차장 부족해서 문제 겪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차를 대면 안 되는 데다가 쭉 늘어선 차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문제가 되고 이중주차 해놓고 사이드 채워놓은 사람들 때문에 난리도 나고 그런 아파트들 어렵지 않게 보는데요. 주차 공간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차 2대, 3대씩 가지고 있고 세대당 2대 이상 등록하면 주차비 확 올린다고 하면 개거품 물고 반대하려 들고 강력본도로 주차 단속 스티커 붙이면 스티커 붙였다고 난리, 코너에 차 대지 말라고 물통 세워놓으면 물통 치우고 차 대고 입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행동하는 아파트 상황에서 주차 관리 안 된다고 관리사무소 때려잡고 관리소장 쪼아댄다고 그 주차 환경이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한국은행한테 금리 인하 압박만 하면서 금리 정책 가지고 다른 경제 문제 다 해결하라는 행태가 주차 관리 똑바로 하라고 관리소만 쪼아대는 그런 모습이랑 참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